133회 토목시공 기술사 3교시 기출문제. 카페는 강평을 해놨었죠. 그죠? 시험 당일날 3교시 끝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르게 제가 강평을 합니다. 궁금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우선은 강평을 했고요. 오늘은 요거를 조금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보고 설명을 더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6문제 전부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쉬웠어. 사실 어느 정도 공사를 하신 분, 그리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6문제가 출제가 된 거에서 나는 빼고 쓸 게 없는데 다 쓸 수 있겠는데 거의 그 정도 느낌이 와야 합격하는데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교면 방수의 종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죠. 종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자,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우선 빼시고 다른 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유형을 한번 봐야 돼요. 유형. 유형을 한번 봐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묻는 종류인지 유형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시험 유형, 공법 유형, 문제점 유형,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재료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콘크리트 유형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교면 방수는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것들 중에서는 공법에 가까운 문제죠. 그렇죠? 그럼 공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공 순서, 방법, 특징,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특징을 물어봤죠. 근데 종류라 그랬으니까 종류마다 시공하는 방법이 좀 틀리겠네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 물어본 게 뭐냐 그랬더니 요 순서와 주의사항을 물어보질 않은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면 이게 3페이지를 쓰는 거다 보니까 순서랑 주의사항은 첫 번째 페이지가 됐든 세 번째 페이지가 됐든 어딘가에 좀 내용이 들어가 주셨어야지 더 좋은 답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은 교면 방수 답을 쓰는데 여기 개요 들어갈 거고요. 뭐 고려사항이든 뭐 들어갈 거고, 여기 이제 순서가 들어야지. 순서가 여기. 그리고 종류 및 특징을 물어본 거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시고, 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품질에 관련 확인이나 아니면 주의사항, 시공시 주의사항 이런 거에 이제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구성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나는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쓸 게 되게 많다, 엄청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장까지 해서 되게 많으신 분들은 개요 쓰고 여기서부터 종류 들어가시면 돼. 특징을 여기까지 다 쓰시면 돼. 종류별로 다 쓰시고 여기 이제 결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거지. 내용적으로 안 된다면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런 방법으로 답안지 쓰는 게 좋고요. 기본적인 종류는 쉬트식, 침투식, 도막식이 있는데 쉬트식과 도막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쉬트식과 도막식 요거를 중점적으로 더 쓰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 교재는 구조물별로 쉬트식, 침투식, 도막식이 다 있어요. 교문 방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터널 쪽에 가면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갖다 쓰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문 방수가 뭐냐라고 보니까 그냥 교량 위에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도막식, 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막식을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도막 게이지를
게이지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양생한 다음에 이게 얼마큼 두께로 했느냐, 몇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했느냐,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300에서 500 이상 회당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예요. 마이크로미터 이상. 잘 모르셔도 돼, 두께는. 잘 몰라도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뭐 하는 그런 숫자가 대충 이런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제 도막식인데 시트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쓰는 건가 봐요. 저는 이제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여기 이제 아스팔트라고 하면은 그 위에 보호, 방수, 접착, 콘크리트 슬래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량 상판이 있으면 뭐 여기다 이제 아스콘을 좀 깔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원래 그냥 교면 방수의 이론에서는 교량 슬라브가 있으면은 슬라브에다가 그냥 접착층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접착층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방수층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아스팔트가 들어가면 탭코팅 하고 아스팔트가 안 들어가면은 그냥 콘크리트다 그러면은 탭코팅은 아니겠죠, 그죠? 안 하겠죠. 콘크리트 그 마감이다라 그러면은. 그래서 요 택방접이죠. 우리 교문포장에서 택방접을 배웠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뭐 시공성 뭐 이 제품이 그렇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교면 방수 공법 거기서 이제 하나 가져온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원인, 관리 기준. 이거 이제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아요. 보면은 물어보는 게 소음 진동의 원인, 그리고 관리 기준, 방지 대책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로 물어보냐? 그랬더니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세 가지를 물어본 거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세 가지면 총 물어본 거를 33줄 이상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물어본 거를 66줄 중에서 총 33줄 이상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보면은 우리 묻고 있는 게 건설공사죠. 건설공사. 이 건설공사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토공공사. 우리 저기 아파트 옆에서 막 뚜레카를 해. 아스콘 깨는 거 토공이죠. 아스팔트 깨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저기 그 뭐 또 다른 오피스텔 진다고 말뚝 막 박는 거야. 쾅쾅쾅쾅. 소음 진동 나겠죠. 말뚝을 박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이상한 암이 있어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대. 파다가 발파를 하는 거야. 쾅쾅쾅쾅. 전부 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종별 소음 진동의 원인이 되는 공종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답안지에다가 여러 형태의 이러한 공종마다 이러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라는 걸 써주시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이 키포인트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관리 기준과 방지 대책만 제대로 썼다? 이거 역시도 점수 안 줘요. 그래서 이 원인을 큰 틀, 건설공사라는 큰 틀에서 물어봤는데 이 큰 틀을 내가 녹여서 다양하게 토공, 말뚝, 항타, 발파 얘가 대표적이긴 한데 이거 말고도 더 있으면 더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리 기준은 소음 진동이죠. 그렇죠? 소음 진동인데 진동은 카인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문주상철이죠. 0.2예요. 문화재가. 자, 소음 진동입니다. 소음 진동은 공사장과 그리고 공장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아침 점심 아침 저녁 뭐 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공장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법에는 공장이 있는데 우리는 건설공사니까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쓰시면 되고 제 교재도 있고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제가 판서를 하면서 그 부분을 그냥 녹아서
그대로 쓰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맨 처음에 무엇을 잘하면 되는 문제였다. 요거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할 것이냐. 이 부분이 유효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항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뭐 공부 좀 했으면 뭐 다 아는 문제 아니에요. 다 아는 문제인데 X항의 영향 인자를 물어봤다는 것은 요 뭘 물어봤다는 이 틀이 중요한 거죠. 그죠? 요거를 물어봤다는 것은 이 부분이 녹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녹아서 안 들어간다? 그건 뭐 백날 끝이지. 끝이에요. 자, 요거를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X항하는 집안에 어떠한 간극비가 있을 거고 이 집안에 어떠한 유효 응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비랑 유효 응력을 가지고 그 시료마다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곡선이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나왔어. 근데 우리 현장에서 시료를 하나 채취를 했어. 그랬더니 여기 곡선의 요 선상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요 상태에서 어떠한 간극비의 변함은 없이 간극비가 위아래로 변하는 것은 없이 즉 다시 말해서 흙의 최적은 그대로 인 상태에서 뭐가 준다? 흙의 결합력인 유효응력이 줄어든다.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X항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항화된 흙이 시료가 여기에 이제 찍힌 거예요. 실험을 했더니.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한 20만 년 지났다 그럴까요? 쉽게 그냥 시간이 경과한 거죠. 경과. 20만 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지점에 가서 또 시로 20만 년 후에 채취를 해서 실험했지. 그랬더니 여기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흙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간극비 최적이 줄었네. 간극비가 줄은 것은 입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건데 입도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조밀하게. 그렇죠? 느슨히 조밀하게 바뀌었다. 여기 보면은 이 X항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느슨한 사질토에서 더 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조밀해지는 거죠. 조밀해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은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X항하가 안 발생하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유용력은 그대로였는데 체적만 적게 하는 거. 요거는 연약지방 계량공법에서 우리가 동다진 공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X항화하고 동다진 공법까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래프거든요. 메커니즘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래서 요게 이제 교재에 있어요. 저희 학원 교재, 인천기술학원 교재에 있는데 그래서 남들이 자꾸 인천기술학원 교재 좋다 그러는데 정말 좋은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좋다 그러네요. 아직 뭐 많이 구매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더 구매해 주세요. 저희 인천기술학원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 보면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9차 리비전을 했어요. 제가 2다전인가 했는데 사실 특별한 리비전은 아니고 제가 간간히 모범 답안 쓴 거 있는데 그걸 뒤에다 집어넣습니다. 깨끗한 글씨로 해서. 자, 그러면 이게 쓸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더니 대제목을 소제목화, 소제목을 대제목화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거에다가 소괄호 해서 쓰는 거예요.
메커니즘, 영양인자인데 집안적인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외부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 외부적인 건 이제 뭐 발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지진,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집안적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구조물 해체, 엄청 큰 구조물을 액상화가 발생할 수 있는 집안 옆에서 바로 해체를 하는 거야. 그건 이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순간적인 충격, 진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발생 조건은 뭐냐? 일단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강 고수부지예요. 예. 대책 선정 조건, 낙동강 유역도 될 수 있겠죠. 예, 대책 선정 조건 뭐 이런 거. 자, 여기서 그러면은 대제목, 소제목, 대제목 이거를 제가 왜 설명드리냐 그랬더니 요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해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거를 22줄짜리 용어 답안으로 쓴다라는 생각을 하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라는 거지. 그러면 딱 해결이 돼. 그러면 얘는 속어로 1, 2, 3은 용어 문제로 했을 때 용어 문제의 대제목들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대제목을 소제목화, 소제목을 대제목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지 대책을 물어봤는데 방지 대책만 쓰는 것보다는 처리 대책도 같이 끝에다 좀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판단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그것도 저희 학원 교재에 있으니까 그건 참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수관로 불명수. 이게 발생 원인, 저감 대책, 조사 항목별, 조사 방법. 그냥 조사 방법을 물어본 거죠. 이게 말을 좀 이렇게 길게 한 거고 그냥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불명수라는 것은 이제 하수관로에 들어오는 물이 어떠한 불명확한 경로에 의해서 어떤 이상물들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누수에 관한 문제예요. 결국은 파이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조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로 뭐 이상물이 들어왔다. 아니면 뭐 여기가 이제 손상이 됐는데 이 손상된 곳으로 어떤 이상물이 들어왔다. 이런 문제죠. 일반적인 불명수들은 지하수, 피압수, 인근 상수, 오수, 중수. 중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오수를 재생 처리, 우수를 재생 처리해 가지고 식수로 쓰는 것은 아니고 공장 용수 뭐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강우나 강설, 비가 많이 왔다든지 눈이 왔는데 눈이 나중에 녹았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날 수도 있겠죠. B.5 오염원에 포함된 물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관로와 관로 접합 시 불량, 관로와 맨홀 접합 시 불량. 그래서 이건 관로와 관로의 접합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또 맨홀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맨홀이랑 파이프의 요 접합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맨홀 뚜껑이 차수가 안 될 경우, 여기 이제 요게 뚜껑이에요, 뚜껑. 뚜껑인데. 자동차들이 왔다 그러면서 뚜껑을 밟고 가고 막 거기가 거덕거덕거리죠. 차수해야 되는데 차수가 안 될 경우. 인근에 이제 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빌딩을 옆에다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빌딩 옆에 슈트패를 박은 거야. 박았을 때 여기를 조금 구멍을 뚫고 간 거지. 그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잖아요. 그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 원인들을 그림 대표 단면으로 하셔야 돼요. 대표 단면. 한 번에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1 동글뱅이 1 그래서 뭐 동글뱅이 2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잘 생각해서 뭐 도로 단면 하나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로 단면 하나 그리시고 여기 이제 맨홀도 그리시고 맨홀에서 연결되는 거 그리시고 여기 비 내리는 것도 그리시고 여러 가지 다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 조인트도 그리시고 등등등 뭐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되고 여기 이제 시트파이를 이렇게 박았을 때 여기 탑파이 공사할 때 요것도 이제 그리시면 되겠죠. 요거야 뭐 일반적인 이런 공사했던 거를 아시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조사 방법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게 CCTV, 수밀시험,
통수시험, 유관검사, 연막검사, 색소시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종사 방법을 그냥 나열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CCTV나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써도 뭐 되겠지만 이 수밀 테스트 이런 거 이제 이 수밀 시험은 일반적으로 관경이 600 정도까지밖에 못해. 근데 이제 하수관로라는 것은 뭐 1500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수밀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조사 항목별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본인이 어떻게 이제 나눌 것이냐. 관경이 큰 거에 따라서 조사 항목별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관 종류, 흉관이냐 나선형 파양 간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눌 것이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통수 시험을 할 수도 있어요. 예, 통수 시험 이제 물을 흘러보내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수관로에서는 잘 안 하고요. 예, 상수도에서 합니다. 예, 유관 검사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지. 1800짜리 뭐 이런 거. 연막 검사. 연막 검사는 여기다 이제 맨홀을 해서 연막기를 뿌려요. 그 우리 저기 그 애들이 어렸을 때 그 모기 약 그거 뿌리고 다니는 차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뚫려 있으면 여기 어디에 샜으면 여기에 이제 연막이 요 사이로 이렇게 올라와요. 예. 색소 시험은 이제 색소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예. 색소를 흘려보냈는데 여기 이제 흘러보낼 때 빨간색이었어. 근데 이쪽에서 나오는 물을 색깔을 보니까 이게 오렌지색이 됐네. 그럼 중간에 어딘가가 물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은 이런데 되게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결론이나 이제 추가적인 사항인데 이게 어떤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딘가로 관으로 유입이 되는 거를 제가 설명 계속한 거죠. 그렇죠? 관에서 유출이 되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 유출은 이제 불명수는 아니에요. 관에서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하수관로에서 이거는 문제의 번외죠. 이 번외에 대한 사항을 어디에다가 결론에다가 조금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불명수니까는 유입되는 것만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것만 문제냐 결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우수관에는 B.5염원이 포함된 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놈이 바깥으로 유출이 될 수도 있다. 불명수가 있다는 뜻은 유출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러한 추가적인 문제도 있으니 얼른 빨리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에 이 대책 부분이 되겠죠. 그 관경이 적은 것은 이제 스토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스토퍼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스토퍼를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음부까지. 그럼 이 스토퍼 바깥에다가 접착 테이프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공기를 집어넣어서 빵빵하게 해요. 그럼 여기 접착 테이프는 붙을 거고 스토퍼는 공기를 빼. 그리고 다시 빼. 아니면 여기다 직접 로봇을 들어가. 로봇을 쭉 해서 들어가서 로봇 팔에다가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 아니면은 텁하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텁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완벽하게 시공하고 다시 묻어. 뭐 이런 것들이 댕댕댕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더 쉬운 문제 나왔죠. 이제는 도로공사 시 구조물과 토공 접석부, 구조물 뒤체음, 편절 편성 접석부, 확포 구간, 치마의 원인 대체. 그래서 도로에서 각종 구간에 발생하는 치마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라. 요거를 큰 틀에서 이해를 우리가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토토 구토예요. 그래서 토토 구토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라고 그랬더니 토공면과 토공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라운드 레벨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이렇게 시공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는 성토고 어디는 절토가 되겠죠. 절토. 흙을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럼 이 경계부가 생기죠. 이 경계부. 이 경계부는
오랫동안 이 부분은 선행 암밀 하중에 의해서 눌러져 있었던 흙이고요. 이쪽 흙은 이제 과수 암밀이죠. 정규 암밀 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하하는 속도가 틀려. 여기는 많이 침할 거고 여기는 오히려 부풀어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안이 점성토라 그러면은 과암밀비 OCR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거를 이 토토 구간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규암밀이냐 아니면 과암밀이냐 과소암밀이냐 OCR을 가지고 따지고 한다. 이런 거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구조물 뒷체험에서는 가장 여러 가지는 있죠. 그죠? 옹벽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파이프, 관로 뒷체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바트 뒤. 아바트 이거를 좀 써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교랑 뒷체험. 교각이죠. 어프로치 슬로버가 있는데 그렇죠. 편절 편성은 절성토 부분인데 좀 전에 설명한 그 절성토는 이제 횡단에 대한 거죠. 종단에 대한 것도 그리셨어야 돼요. 종단은 1대4 여기 지금 키워드인데 9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확보 구간의 접속부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학원 교재도 있는데 기존 도로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더 확보를 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 기존은 이미 오랜 기간 침하가 된 거고 여기는 신규잖아요. 신규 침하니까 더 많이 침하가 되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공법을 쓸 수 있냐 그러면 여기 원 집안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샌드 컴팩션을 먼저 합니다. 샌드 컴팩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토를 해요. 그러면 안정적이 될 거예요. 샌드 컴팩션 말고 조금 더 다른 공법은 뭐가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여기 이제 파일렛 네트를 깔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토목섬유 보강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해요. 그리고 이 층따기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슈트 파일을 박는다든지 아니면은 약육주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옹벽을 세워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 확보 구간의 접속부는 뭐까지 가져가면 참 좋아요? 연약 집안 계량까지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뭐 과밀비도 얘기하고 지금 연약 집안 계량까지도 쭉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답안이 항상 유리합니다. 합격하는 데는 다양한 답안이 그래서 그 다양성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답안 문제는 매우 쉬웠다. 쉬웠는데 이 답을 할 때 얼마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공학적인 요인을 포함해서 답안지를 쓸 것이냐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강평할 때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책을 우리가 했잖아요. 대책을 썼는데 결국 뭐예요? 흙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대로 됐는지 뭔가 시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장 서술형이니까 세 번째 장에 어떤 시험을 좀 썼으면은 좋은 답안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방 때면 이거 여기 뭐 제가 강평은 잘 해놨어요. 설명도 잘 했고 이게 좀 묻는 게 좀 긴데 정리하면은 분류, 특징, 위치 선정식, 고려사항 요 세 가지 물어보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그냥 꾸며주는 말이네요. 재료에 따라서 돌로 한 거, 콘크리트냐, 철콘이냐, 스틸로 한 거냐, 흙이냐, 통나무냐, 나무냐. 기능에 따라 저수용이냐, 저사용이냐, 저수 및 저사댐이냐, 스크린댐이냐, 슬리트댐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집니다. 투과 형식에 따라서 투과형 댐, 불투과형 댐, 복합형 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이대로 써도 되고 여기서 뭐 빼먹고 써도 돼요. 잘 모르겠는 거 그냥 안 써도 돼. 이런 거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고
이건 물숫자죠. 모래사자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대충 아시면 되고 이대로 똑같이 못 썼다 그래서 점수 안 나가는 거 아니고요. 예, 대충 이런 종류를 대충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그림, 댐, 터널, 교량, 그림, 댐, 터널, 교량, 그림, 그쵸? 예, 그림으로 설명하면 되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개체 관련된 이야기도 좀 써주시면 되는데, 예, 이건 저희 인천기술학원 네이버 카페에 내용들이 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가지고 추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냥. 시험 보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예, 4월 25일. 사방댐의 특징 및 관리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세요. 예, 물론 시험 문제랑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보니까 이 안에 내용이 대충 뭐 이걸 좀 생각을 했었으면은 대제목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봤었으면 대충이라도 쓰지 않았을까요? 예, 이 관리시 주의사항 뭐 이런 거 고려사항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이제 위치 선정 뭐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특징을 생각하면서 댐의 구조도 생각할 수도 있고 형태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건 재료로 할 것이냐 기능으로 할 것이냐 뭐 그것도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 그 제가 문제 내는 게 비스무리하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대제목 풀기는 다 아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곳이 있는데 이제 저는 가평에 있는 충령산에 갑니다. 이 충령산 꼭대기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사방댐이 있는데 저수댐 기능을 하는 사방댐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사진 찍어 온 거고, 요거 여기 이제 물이 담겨져 있죠. 물. 항상 물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물도 좀 써야지. 이 근처에 물 쓸 때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봄댐과 물바지가 아니라 봄댐의 물바지 역할까지 하고 이쪽 밑에 큰 여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수로가 요쪽인가 요쪽 끝에 물이 이렇게 넘어가게끔 하는 여기 약간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충령산에 이런 게 있다. 바람쐬러 한번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 댐 있는 데까지는 조금 그냥 천천히 걸으셔가지고 한 뭐 20분, 뭐 30분 안 걸려요. 20분이면 충분히 가는 것 같은데. 자, 사방댐이요. 재료에 따라서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콘크리트 사방댐, 돌로 만든 거, 평상시엔 물이 없죠. 강제틀, 철망태, 돌망태죠,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스크린, 이게 이제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 사이에 돌이 걸리는 거지. 이게 나오다 보면은 걸릴 수 있게끔. 블럭 사방댐, 링네트 사방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돌들이 여기 이제 멈추라는 거야. 그리고 물은 여기서 낙차로 푹 하고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요 사이로 쏙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방댐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흙이나 돌은 멈추게 하고 물만 빠져나가게 한다. 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물 너미 방수로가 여기에 있는 거고 이 밑에 이쪽 밑에가 될 거예요. 밑에 이제 붓댐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돌이랑 흙이랑 물이랑 오면은 이 본댐에 멈추는 거고 요게 요 점점점 있는 게 여기 이제 암거에 그 저기 구멍이에요. 구멍. 물배기 구멍.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여기서 물이 여기로 쑥 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붓댐이 있어서 여기 물이 어느 정도 차고 물이 물너미로 해서 이 붓댐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넘어오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해주겠죠. 이거 제 옛날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었던 글입니다. 내용이고. 카페에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럼 궁금한 거 이제 검색만 하시면 돼요. 여기
검색창이 있잖아요. 예,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은 좋은 내용 다 이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는 공부하시다 궁금하면은 하세요. 예, 근데 직강이나 이제 동영상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등급을 최고 등급을 해드리고 모든 거를 다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강편까지 그리고 뭐 사진 필요한 것들 얘기도 하고요.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도 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3교시는 되게 쉬웠어요. 확실히 쉬웠고 다음번에 또 시간 되는 대로 제가 4교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